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인데 끝까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다들 좀 쉬는 시간에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마지막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좀 꺼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동 난장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은 청년과 함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던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2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수도권에서는 4단계가 거리두기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앞서 있던 노동 현장들의 문제나 이야기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아졌던 취업문이 훨씬 더 좁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불안하던 일자리가 더 많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저는 진행을 맡은 우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끌어가 주실 패널을 초대했는데요.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라는 책을 지으신 천주희 작가님입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하고 글 쓰는 프리랜서 노동자 천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초대해 주신 덕분에 부산에 제가 왔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때로는 진지하겠지만 또 동시에 유쾌하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 주셨어요. 또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금 유튜브로 전국에 계신 청년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참여해 주시는 각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청년 노동 에세이라는 이야기로 오지 못하는 청년분들 이야기를 좀 최대한 많이 담아보고자 했는데 50편 이상의 에세이가 도착을 했다고 해요.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녹여내서 많은 일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일단 각자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는 청년 두 명의 발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야기되는 게 보통 직업 노동이죠. 뭐 아나운서, 뭐 CEO, 뭐 어떤 작가 이런 식으로 직업 노동을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꿈이 될 만큼 이렇게 사회 속에서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은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의 이야기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첫 번째 발제입니다. 그럼에도 보통을 꿈꾸는 문지훈입니다.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 본다. 김윤아님의 고잉홈 중에서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렸던 첫 직장 생활 시절 객지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선배가 부르던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이 있으니 실패는 두렵지 않다던 저의 패기도 함께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모자란 업무 역량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몇 달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꿈을 위한 마땅한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하루 일과가 일과 잠으로만 이분화된 삶은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 직업적 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을 정리한 후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후 가족들과 긴 상의 끝에 공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초반에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다 상황이 어려워져 후반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많이 부족하여 여러 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긴 수험 생활의 끝이 보이지 않자 부모님께서는 다시 취업하길 원하셨고 여러 지역에서 구직을 하였으나 나이에 비해 빈약한 경력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작은 택배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명절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장 업무와 전산 업무를 포함하여 전화 업무도 병행해야 했는데 일이 저에겐 너무나 벅찼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번엔 잘 견뎌내고 싶다고 생각하며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업무 속도와 이번 직장에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한 압박감에 스스로 남아서 잔업을 하는 등 야근이 잦아지면서 저 자신을 잃어가고 제 안에는 오로지 일만 남아있다는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부 모임에 참여도 했지만 퇴근 시간이 늦은 저녁이다 보니 대개 지각하거나 결석하기 일쑤였습니다. 2주에 한 번 참석하는 모임과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회사 중 저는 늘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제가 회사 이외의 외부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모임은 저에게 사치일 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회사에도 모임에도 저는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오랫동안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자신과 회사 등 사람들의 기대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명하게 받아들이거나 이겨내는 사회적 역할들을 저는 일일이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저는 커서만 깜빡이는 공허한 빈문서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몫을 해내는 직원 구실, 집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하는 30대 자녀 구실, 모임에서는 건실한 직장인 구실,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을 티내지 않으려 친구의 경조사회라도 참석하려는 한 명의 친구 구실, 저는 청년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제게 지워진 이 구실들이 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이 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저만이 힘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년에 택배 회사를 퇴사한 뒤 지금은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대부분 집에서 하고 있기에 일하고 있던 작년보다는 코로나를 뉴스의 숫자나 긴급 재난 문자로 느낄 때가 많은 요즘이지만 오래전 첫 직장을 퇴사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제게 주어진 이 여백을 천천히 채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는 저의 빈문서를 이번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할 때 옛날 선배가 불러주셨던 김윤아님의 고잉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 본다.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그리고 과정 속에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께 어울리는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지훈님의 발제였고요. 사실 저희가 오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떨린다고,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잘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훈이 혹시 좀 준비하시면서 과정에서도 Going Home이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들으시면서 하셨었나요? 네,
네,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작업을 했고 제게 주어진 주제가 가볍지 않은 주제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에 등장하는 노래의 방송 송출 시에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가사를 그냥 읽었지만 원곡이 정말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음원으로 꼭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oing Home입니다. 네, 다들 집에 가실 때 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훈님의 이야기처럼 혹시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의자에 저희가 QR 코드를 프린트해서 놔뒀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둔 창구여서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어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님 발제에 여러 문장들이 있었는데 제게 주어진 이 여백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 나가는 것, 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나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 전 이 두 문장이 좀 되게 울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시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노동을 하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나의 존재감이 좀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좀 비슷한 내용이 또 주희 작가님이 써주신 책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주희 작가님은 조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셨는지. 네, 아니 이렇게 멋진 글과 삶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코멘트를 달 수 있겠어요? 말씀하실 때는 이제 빈문서처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라고 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미 빈문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충분히 써 내려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쩜 이렇게 멋진 어른이 내 옆에 있지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 아마 지훈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처음에 가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도 바쁜데 일이 어려운 건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처음 갔는데 일을 만능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력직이거나 아니면 정말 천재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못하는 것 혹은 일터에서 능력을 잘 당장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또 그게 때로는 어떤 인사평가랑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들 혹은 가족들에게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지훈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훈님의 어떤 꿈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직업에만 가두기에는 이미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네, 지금처럼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본인이 해왔던 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훈님이 써주신 문장 중에 또 하나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게 그럼에도 보통을 꿈꾸는 문지훈이라는 그 보통이란 단어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좀 지훈님 어떤 보통의 일상을 좀 보내고 계신지 네, 지훈님에게 보통은 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보통의 삶이라기보다는 보통이라는 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듯하면서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법이나 사회적 통념
도덕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면 주관적으로는 나에게 지어진 구실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에게 지어진 구실. 아까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단어는 프레젠테이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었던 언어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 발제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이 있다면 직원으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 각종 모임에서는 친구로 자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가 보통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세이를 좀 받았는데 50편이 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평범이었어요. 보통과 평범을 바라는 게 많은 지금 노동을 고민하는 청년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과연 평범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너가 보통이다, 너가 평범하다 이런 얘기를 내리는 사회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좀 너무 거칠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회의 시선과 잣대 또 어떤 정상과 비정상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 좀 책을 쓰시면서 또 접했던 다른 청년분들의 언어도 비슷한 게 있거나 또 이와 관련된 생각이 조금 정리된 게 있으시다면 네. 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책은 그냥 제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평범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또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집이 없더라도 결혼을 해서 언젠가 아이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그런 이행 단계들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주변에 보면 꼭 그대로 사는 삶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게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남들처럼이라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지우님의 삶이 다르고 저의 삶이 다르고 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평범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평범함은 우리가 삶을 재생산하는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학습권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주거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동권을 가지고 있죠. 혹은 또 제가 이전 첫 번째 책이 부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빚을 지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권을 우리는 어쩌면 평범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만들어 가야 할 어떠한 조건인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함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남들처럼 다 똑같아지면 그게 과연 평범할까요? 저는 가장 나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의 어떤 평범성 혹은 안정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지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물론 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업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위태롭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할 기준 혹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걸 만들어가는 게 나만의 평범함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첨언하자면 저도 힘들 때 김유나 뮤지션의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고잉 홈 말고
샤이닝이라는 노래를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 노래도 같이 이렇게 네, 짝으로 들으면 네, 좋죠? 정말 좋은 노래죠. 사인이. 네, 아까 지훈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백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좀 나만의 평범함으로 좀 채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준비하시면서 또 고민도 많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나 또 듣는 자리 뭐 쓰시면서 개인의 고민도 생겼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보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의 장이 더 많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분들의 시간이 여유로울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자리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네, 앞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때에는 또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네, 이제 지훈님에 이어서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놓지 않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그럼에도 꿈을 놓지 않는 임종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취준생 임종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 중 하나인 취업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비록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19년 7월에 교환학생으로 1년을 멕시코에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한국일보 멕시코 지부에서 인턴 기자를 모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평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원을 했고 면접에 합격하면서 19년 말부터 학교도 다니고 동시에 인턴 기자로도 활동하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기사 작성, 기사 번역, 그리고 한인 인터뷰 등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나름 재미있기도 하고 보람도 있어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정말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도 연계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 4학년이었던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와중 19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터진 코로나19가 20년도에 와서는 멕시코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더 지나니 상황이 안 좋아졌고 학교 측에서는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으로 귀국할 것을 권했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20년 7월에 스페인어 자격시험도 멕시코에서 보는 것으로 신청도 이미 다 마친 상태였고 학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제 스스로에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결정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집 근처의 월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을 사람들이 모조리 사가는 바람에 마트가 텅 비는 사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고 10개월가량의 멕시코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은 허무한 기분도 들고 자격증 시험과 인턴 생활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은 현실적으로 언론학과도 나오지 않고 관련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저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결론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4학년이기도 하고 당장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은 한때 해프닝, 좋은 기억으로 남겨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취업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복수 전공인 무역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과 영어를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뿐이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재는 부산 청년 정책포럼에서 홍보팀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작게나마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니면 이번 슬로건 그럼에도 우리는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해 주신 임종휘 님이고요. 마지막 문단에 있던 당장 할 수 있는 것하고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의 차이가 좀 강렬하게 다들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꿈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게 집념, 용기, 끈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이렇게 좀 각자를 바라보는 이런 섬세한 고민이 우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개인은 좀 무력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사이에서 놓쳤던 노동 현장, 또 놓쳤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발제를 쭉 들으시면서 또 주희 작가님에게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몇 년 전에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쓰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헬조선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가 유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희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적 현상을 잘 포착해서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것은 어쩌면 일터나 혹은 삶 혹은 일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면 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막 갔는데 결국 막상 딱 그곳에 가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 혹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 자리에 없는 현실을 발견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1번 엄청 더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부족하니까 엄청 더 노력한다. 거의 정신승리에 가깝죠. 2번 그냥 포기한다. 에이 뭐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네,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도 그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종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선택지가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더 열심히 하는 거 혹은 포기하고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너가 처한 조건에 만족하면서 네 살 길을 찾아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꿈은 항상 직업과 일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은 직업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기자를 하고 싶거나 혹은 계속 모르죠. 또 저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힘든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견하는 과정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제3의 선택지 혹은 제4의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제3과 제4의 선택지. 또 아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기대했던 것이 없는 현실, 그걸 맞닥뜨리는 것. 그곳이 또 종희님한테는 멕시코라는 얘기해 주셨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멕시코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함께 그곳에 있던 또 다른 꿈을 꾸던 청년들 혹은 같이 돌아와야 했던 그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해져서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그때 좀 어떤 편이었나요? 처음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아직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다들 인지를 못할 때는 내가 아직 여기서 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내가 지금 뭐 자격 시험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 저처럼 뭔가 그렇게 하나씩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는 다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죠. 다들 선택지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싼 값의 비행기 표를 예매할까가 그 나중에는 고민이었죠, 다들. 고민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선택지라는 게 결국에는 좀 조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나의 상황 이런 걸 얘기를 할 텐데 그 조건이 다르면 선택하는 것 앞에서 격차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5개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조건과 격차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나눠야 할 이야기도 결국 좀 이런 격차를 함께 사회적인 논의로 줄여나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런 부분에서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국내에서 청년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저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청년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격차에 좀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썩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구자가 되려면 대학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대학원도 가야 하고 또 그러면 그만큼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데 네. 석사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이미 갚았는데 다시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3학기 만에 2,100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누군가는 부모의 지원으로 혹은 어떤 다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빚을 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여전히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혹은 격차 그리고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능력주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혹은 문제시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서로 다른 자원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을 사회는 공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은 공정한 건가? 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이 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화연구자라서 그런지 사회에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뭐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사이의 어떤 차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 이런 것들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평등하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줄이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주된,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 혹은 정책, 제도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특히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청년 센터도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사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정치적인 목소리로 바꾸고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이 좀 오늘날 격차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무언가 이야기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그 누군가들의 이야기,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듣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종희님은 아까 발제문에서 계속 어떻게든 그럼에도 나는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자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종희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계획을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과 관련된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밖으로 외출하는 게 좀 작아지다 보니까 관계의 다양성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계들도 좀 무너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희님이 이렇게 해 나가실 이야기가 오늘 많이 좀 떨려 하셨지만 잘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더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또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구글로 보내주시면 같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발제가 마치고 댓글들이 좀 많이 왔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훈님 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느새 빈 커서만 켜져 있는 화면이라는 말에 공감을 많이 했고요. 눈을 떠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지울 것도 적힌 것도 없는 그 화면이 얼마나 나를 무섭게 하던지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빈 커서라는 단어에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혹시 올라온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김지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나만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너무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콩떡같이 말했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정리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종희님에게도 온 댓글이 있어요. 한국에 오셔서도 꿈을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종희님 응원합니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 저희가 발제문 준비하면서 또 오늘 대답해 주신 걸 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답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몇 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혼자라서 힘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도 좀 있었고, 작가님은 어떤 질문이 좀 괜찮았었나요? 네. 고민의 사연들이 좀 왔는데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일을 한다는 건
버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이제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성공이 아닌 평범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네, 또 제가 댓글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자마자 한 댓글이 올라왔는데 때론 공정이라는 단어로 또 많은 이들의 상황을 지어나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라는 또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에세이로 또 사전에 저희와 함께 보내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0편의 에세이 중 저희가 5개를 골랐고요. 하나씩 저희 목소리로 또 전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는 제가 읽을게요. 네, 청년의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루나님이 보내주신 에세이입니다.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느니 열정을 가지고 살면 그게 청년이라느니 하는 모호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는 중요한 답일 수도 있겠으나 취업 시장에서의 나는 정확한 숫자로 결론 내려지길 바랐다. 그것은 일종의 허용 마지노선이다. 이때까지는 노동시장에서 조금 불안정해도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는 취업해야지 같은 29살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야박한 법에 의하면 내 청년 시기는 취업 준비만 하다 끝이 났다. 34세나 아주 관대한 39세로 잡은 법으로 보면 그래도 반절 정도 소비했다. 이 마지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숨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종이에 쓰인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공간. 옆에는 한 자리가 있고 뒤로는 텅 빈 세 자리가 있다. 어디인지 감이 올까? 힌트를 주자면 내 앞에는 책상 대신 동그란 핸들이 있다. 맞다. 승용차 아니다. 그 안에서 나는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반복한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땡땡입니다. 저는 손에 꼭 쥔 종이에는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따위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빼곡히 적혀 있다. 내일은 면접일이다. 정확히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후 6개월 만에 7번째 면접일이다. 앞선 6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면접이기도 하다. 밤 11시가 넘어 사방이 껌껌했고 백밀러로 보이는 텅 빈 뒷좌석은 오싹했다. 하지만 차 안에 불을 켤 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밤 11시가 넘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훤히 차 안에 불을 켠 채 무어라 중얼거리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들킬 수 없었다. 무서울 때마다 부모님 가방에서 몰래 챙겨온 차키를 만지작거렸다. 어둠보다 무서운 것은 허용 마지노선의 끝자리인 29살 여름. 올해도 취업을 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6개월 전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내팽겨 쳐진 날, 부모님에게 마치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싫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던 그들의 자식이 사실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여즉 다시 취업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노력하지 않는 철없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택했다. 너무나 미안해서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기대할 것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 마지막 면접에서 나는 합격했다. 정규직 모집 공고로 된 곳에 내 이름과 수험 번호가 쓰여 있는 화면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축하를 건네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것이다. 정규직 입사 첫 주, 코로나로 인해 메일로 날라온 비대면 전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으니까.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근로 성적을 평가하여 1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함. 네, 첫 번째 에세이고요. 청년의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루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할게요.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나는 그때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마이크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노력하지 않는 철없는 자신의 모습을 택했다라는 그 문장이 좀 많이 아프게 다가왔는데 저는 이걸 먼저 읽으면서 왠지 지훈님 글이 좀 떠올랐어요. 빈커서라는 그 지훈님의 글이. 좀 지훈님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요. 사회가 바라는 청년에 대한 무게가 있었고 취업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가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사히 료라는 작가가 쓰신 누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업 활동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물론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체험을 몇 번이나 되풀이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로 대단치 않은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계속 얘기해야 하는 일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보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신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좌절하고 실망한 제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는데 20대 후반에 취업 활동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나는 평범한 축에도 못 끼는 것 같구나. 나 같은 사람한테 평범의 반대말은 특별히 아니라 결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루나님의 글에 큰 공감을 했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네, 오늘 루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도 일정상 좀 안 되셔서 참석하지는 못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초대를 했지만 갑자기 면접이 잡히기도 하고 네, 또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네, 저희 이야기를 좀 최대한 전달을 해서 네, 선정되셨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면접 때문이라면 축하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는 이해를. 네, 맞습니다. 또 혹시 지금 지훈님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마이크를 최대한 좀 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편에 아직 안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개인의 이야기라서 좀 전하기가 조금 민망하다고 하면 댓글이나 네, 구글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시 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에세이를 넘어갈 텐데 지훈님께서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을 에세이는 유지혜님의 에세이고요. 제목은 그날 내가 먹은 건 사랑이었다입니다. 17살,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마쳤다. 졸업과 동시에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큰 규모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회사를 다닐 때도 어른들은 내 나이를 듣고 놀라며 우스갯소리로 천재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 말들이 당연했고 내심 좋았다. 대학도 첫 직장도 별 어려움 없이 이뤄냈기에 앞으로의 인생도 그럴 줄 알았다. 그건 섣부른 교만이었고 계약직은 어디까지나 끝이라는 것이 존재했으며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여유 부리던 나는
어느새 27살의 취업 준비생이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라니. 갑자기 나타난 전염병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나의 취업 준비 생활도 길어져 가고 있다. 취준생 초반엔 나름의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초조해져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연락 오는 곳은 손에 꼽혔고 그마저도 면접에서 탈락하기가 일쑤였다. 이력서를 한 100통쯤 넣었을까? 이쯤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100번이라는 거절을 당하니 처음에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도 못난 사람이었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렇게도 없는 건가? 미래를 꿈꾸던 내가 100번의 좌절에 TV에 나오는 성공담을 보아도 고무되지 않고 그저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다 문득 할머니가 해주던 소고기국이 먹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손녀를 본 할머니 얼굴엔 반가움이 흘러넘쳤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만들어준 소고기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 할머니는 웃으면서 우리 손녀가 먹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랑 오랜만에 손잡고 장을 보고 돌아와서 거실에서 뒹굴거리며 할머니의 요리를 기다렸다. 이내 할머니의 요리가 완성되었고 여전히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고 감탄하며 밥을 먹는데 문득 할머니가 우리 지혜 고생했다. 할머니는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도 사실 아침 대바람부터 밥 먹고 싶다고 찾아온 내가 이상하고 궁금하셨겠지. 그런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소고기국을 해주신 할머니. 어쩌면 내가 지난밤 그리웠던 건 소고기국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울 수 있었던 과거가 아니었을까? 아직 취업을 한 것도 고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모든 게 다 괜찮아졌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좌절감도 사라졌다. 현재에 지쳐 과거의 행복을 찾아간 그날 내가 먹은 건 할머니의 요리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춘들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 어떤 구구절절한 위로의 말은 잠시 뒤로 한 채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각자의 터널들을 홀로 걷고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 새로운 시작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상입니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날 내가 먹은 건 사랑이었다 라는 에세이를 보내주신 유지혜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소고기국이라는 그 음식이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이렇게 쓱 건네는 따뜻한 음식 혹은 작은 선물들이 너를 믿고 있다 혹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당장 성공하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당장 포기하지는 않게 하는 중요한 관계의 증거인 것 같은데 종이님 좀 어떠신지. 그래도 멕시코라는 타지에 가셨는데 소고기국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나서 타지에서 소고기국 같은 좀 이런 지지의 경험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좀 김치찌개가 좀 그런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김치가 먹고 싶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김치는 택배로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김치가 먹고 싶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는 한인식당에 가서 이제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좀 타지 생활의 위로도 받고 지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김치찌개를 이렇게 좀 드시는 편인가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좋습니다. 네, 거들떠도 보지 않은 김수진에게지만 그런 방식으로 또 각자의 어떤 음식이나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또 누군가가 생각난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쓱 건네는 그런 음식이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희님께서 네, 다음 에세이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 에세이는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에세이인데요. 제목은 안전화입니다. 사, 비싸, 다른 것. 나는 말수가 점점 줄어든다. 예전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땅에 밟은 발자국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악담은 하늘을 향해 쏜 활처럼 언젠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원망과 한탄은 담배 연기처럼 맞은편의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내가 피지도 않은 담배 때문에 간이 망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노가다를 뛴다. 아침 7시면 인력사무소에 가서 대기하고 용접, 조적, 위장공, 토류판공 안 해본 일이 없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집안 살림이 무너졌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하다 보니 일하는 족족 현찰이 손에 쥐어지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일이 없었다. 하느님은 왜 나에게만 이토록 불공평한지 묻고 싶다가도 내가 흘린 땀만큼 웃어주는 신사임당님은 성실했다. 가진 게 없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고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된 내 몸이 더럽다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결같은 웃음으로 나의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해줬다.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해가 되었다. 배가마트에 고이 모셔둔 신사임당님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전세방을 맡아주었으며 아내의 반지와 딸아이의 요람이 되었다. 안전화, 아직 쓸만한데 뭐하러 사? 아내는 안전화에서 풍기는 악취에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 더 사야겠다고 한다. 신발을 씻어야겠어요. 우기라 빨래가 잘 안 말라요. 마를 때까지 대용으로 신을 안전화가 필요해요. 아내는 쿠팡에서 안전화를 검색해 보여준다. 10만 원, 뭐가 이렇게 비싸? 하루 일당이네. 일하려고 사는 안전화야? 아니면 안전화 신으려고 일해야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이소에서 신발 냄새 제거제 사면 돼. 2,000원. 당신도 참. 안전화 한 켤레 비싸다고 못 사는 양반이 내 핸드폰이랑 반지는 어떻게 샀대요? 100만 원. 싸네. 열흘만 일하면 살 수 있어. 나 일 잘해. 또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돈은 등가물의 교환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돈의 가치는 유통의 범위와 속도에 의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건장한 체구와 왕성한 젊음의 혈기다. 10만 원짜리 안전화는 쌀까 비쌀까? 나는 모르겠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나는 숫자를 잘 모른다. 1000, 만과 억은 1 뒤에 따라온 0의 개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몸뿐이다.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 눈 떠지는 시간은 6시고 5km 달리기 하고 나서 먹는 닭가슴살이 제일 맛있으며 땀에 온몸이 흠뻑 젖는 날은 3만 원 일당을 더 받는다. 아내를 안을 때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온기를 잃지 않는 방법은 꾸준히 뛰는 것이다. 아빠의 안전화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요. 냄새 맡는 사람마다 기절시키는 지옥의 무기예요. 나는 딸아이의 발가락에 입맞춤했다. 작고 말랑말랑하여 전내 나는 발가락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미래의 길을 닦아준다고 한다. 안전화를 신을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한다. 뾰족한 돌멩이나 유리 부스러기, 온갖 것들이 널린 울퉁불퉁한 산길은 포장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고 공항이 된다. 딸아이는 혼잡한 도시에서 수많은 마차에서 쏟아지는 말똥을 피하랴 굽 높은 하이힐을 신을 필요가 없고 남성의 삐뚤어진 미의 기준에 부응하려고 헝겊으로 발을 묶어 작은 발을 만들 필요도 없다. 딸아이가 스타킹에 하이힐을 즐겨 신게 될지 청바지에 흰 운동화를 즐겨 신게 될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안전화를 신음으로써 딸아이는 신고 싶은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나는 냄새 제거제를 안전화에 뿌렸다. 아직 쓸만한 안전하고 많은 것을 이뤄내줘서 대견한 안전하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이님이 보내주신 안전화라는 에세이였고, 그래서 이렇게 뚝뚝 이렇게 애정이 좀 묻어났던 네, 그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노동의 이유, 누굴 위해서 노동을 하는지 제이님만의 언어로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군가를 위한 노동 중요하죠. 고양이도 뭐 가족도 반려식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구보다 중요한 나 자신을 위한 노동도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전화라는 글을 작가님께서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뭐 불편한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저와 함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건설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류센터에서 이제 상하차 택배업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좀 저와 함께 사는 사람도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요즘 배달업,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죠. 배달 노동하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불편했던 지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지만, 저는 살면서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몇 가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한테는 안전의 문제예요.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건설업 새벽에 나갈 때, 물류센터를 나갈 때 저는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안했는데, 저는 여기서는 건설업을 예로 들고 있지만 사무직 혹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상사가 언어폭력을 했을 때, 혹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정서적으로 혹은 과로 노동을 해야 할 때, 그런 게 실은 다 안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뉴스를 매일 챙겨보는데, 뉴스를 보면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산재예요.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기업이 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다던가, 여기서 이제 예로 든 것처럼 안전화를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된다던가, 혹은 건설 현장에서는 엄청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에 그 이제 안내해주는 분이 있죠. 그러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게 꼭 길거리 행인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전을 위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았고, 특히 청년층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리니까, 혹은 예전에 관습대로 해왔으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도 많이 좀 떠오르는 글이었고, 저는 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실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가족이 실망할까봐 내가 힘들거나 아픈 거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해요. 왜냐하면 부모들도 이 노동 현실이 이만큼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들이 상상하는 좋은 직장 혹은 잘 버티면 그곳이 그냥 너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 괜찮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족이 실망할까봐 스스로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건 정서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건 그리고 나의 안전을 10만 원과 바꿔야 하는 거 물론 고민이 되죠. 그리고 슬프죠. 그런데 저는 현실에 속상함이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을 주고 안전화를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세이 당선된 거죠. 뭐 보상이 제공되나요? 그럼 안전화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건 정말 잘 모르거든요. 나 혼자 경험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다행히 노동권익센터에서 또 여기 오셨으니까 일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정말 전문가들과 좀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괜찮다고 느끼면 그거 진짜 안 괜찮은 거거든요. 네. 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보내주셨는데 여김원영님께서 같은 부모로서 공감됩니다. 내가 이 안전화를 신으면 우리 딸은 신발을 고를 수 있다는 말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안전화를 아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내 남편의 이야기라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픈 양가 감정이 공존하네요. 공감되면서도 마음 아픈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다른 분은 일을 하려고 안전화를 사는 건지 안전화를 사려고 일을 하는 건지라는 부분이 마음에 남는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작가님 이야기로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안전화를 사는 이유는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노력도 이어가고 또 함께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또 부산노동권익센터 또 우리가 청년의 노동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 또 부산 청년센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읽어주신 에세이를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50건이 넘게 다 도착한 에세이는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조금씩만 다듬고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산 청년센터 홈페이지, 부산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당선된 5개의 에세이하고 또 다 좋은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소개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를 읽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 노동의 이야기, 또 계약직 노동의 이야기, 그리고 노동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어지는 발제본에서도 또 다른 화두가 던져질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에세이는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세이는 김선아 님이 보내주신 아직도 그 회사 근처를 지나지 못한다라는 글입니다. 작년 2월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렸다. 그 직후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내가 보낸 이력서들에 대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예 채용 공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손에 꼽을 정도로만 남은 채용 공고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같이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면접 한번 보지 못했다. 운이 좋게도 겨우 한 회사에서 면접 연락을 받았다. 지금 바로 올 수 있냐는 말에 그러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표님의 사정으로 면접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달라고 했다.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2시간 뒤 회사 간판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다시 연락을 받았다. 아무래도 면접 날짜를 며칠 더 미뤄야겠다는 말에 40분이 걸려온 보람도 없이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구두 탓에 발 뒤꿈치가 모두 까진 채로 터덜터덜 돌아갔다. 오늘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회사는 가지 말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회사를 가서도 문제일 거라고. 그러나 나는 절박했기에 며칠 뒤 다시 그 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 대표님은 성실해 보인다며 날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나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으며 기뻐했다. 출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 나는 출근 첫날 대표님에게 근로계약서는 당분간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근하는 날도 당분간은 불규칙적일 거라고 했다. 시국이 이러니 이해해달라고, 대신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말을 믿고 회사를 다녔다. 출근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다가 주임님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고 아니면 그대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을 지웠다. 출근 시간도 제각각이라 어떤 날은 9시에 어떤 날은 3시에 출근을 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을 했는데 가끔은 재택근무로 일을 하기도 했다.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 모르는 부분은 전화로 물어야 했고 수화기 너머에 짜증 섞인 목소리에 주눅이 들곤 했다. 그래도 곧 나아지리라고, 정규직으로 채용도 되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상태로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출근한 날보다 재택근무를 한 날이 더 많았던 탓일까 턱없이 적은 월급이었다. 매일 혼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출근하라고 해서 가보면 사무실이 비어있는 적도 많았고 미리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혼난 적도 많았다. 그냥 막막했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답답했고 당장 오늘 하루를, 내일을 버텨야 하는 게 힘이 들었다. 그렇다고 마땅한 다른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니 당장 돈이 급한 나는 꾸역꾸역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표님에게서 아무래도 정규직 채용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날부로 짧은 출근마저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내가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도 공식적인 기록도 하나 남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에 깊게 상처를 낸 기억으로만 남았다. 나는 다시 이력서를 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애초에 이력서를 낼 채용 공고 자체가 없기도 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에 대한 자책만 심해졌다. 이전 회사에서 겪은 부당함이 내 무능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밤새 울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이 많이 상했다. 어둡고 긴 동굴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겨우 빛을 찾은 나는 지금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다. 이제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며 원래의 밝은 성격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전 회사 근처로 지날 일이 생기면 멀리 빙 둘러간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 시절에 겪은 부당함을 떠올릴 때면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첫 직장, 첫 사회생활을 20살에 했는데 그때 제 직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영업사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을 배워보고자 큰 영업을 하는 직은 저를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넣다가 좀 작은 영세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반에 근무를 하니까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가 사라지고 저도 한 푼의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이런 어떤 기록,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에 대한 기준감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했던 거를 어떻게 증거로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함께 고민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주희 작가님 이렇게 좀 글을 쓰는 것, 또 기록하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오늘처럼 이야기를 좀
기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작가로서 기록하는 것과 노동자로서 나의 일지를 기록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퇴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썼잖아요. 처음에 궁금했던 건 이 사람들 왜 퇴사했지? 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퇴사가 궁금해서 시작했던 연구의 방향이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일했지라는 방향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저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일 수 있겠는데요. 퇴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괜찮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러분이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거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일을 할 때 저도 모두가 다 아는 연구소에서 일을 했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를 쓰겠다고 말만 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계속 계약서 언제 써요? 계약서 언제 써요? 계속 말했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약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혹은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에 몇 시간의 노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휴일이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최근에는 계약서를 많이 쓰는 형태로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에세이 읽어주신 것처럼 나는 일을 했는데 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괜찮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같은 문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일터라면 꼼꼼하게 일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게 나중에 어디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매일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기록을 남기시면 나중에 그것이 정말 나를 구제하는 어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돌이켜 봤을 때 생각보다 나 정말 많은 일을 했네 라고 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일했던 것들 짧게나마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재택 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록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걸 질문하신 거지요? 아닌가요? 네. 맞지만 충분히 네. 얘기가 잘 전달이 된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의 에세이가 남아 있는데 지금 5시 18분입니다. 저희가 5시 반까지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마저 읽고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도 괜찮겠지요? 네,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에세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세이는 작가님께서 네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정말 잘 읽어주셔가지고 살짝 부담이 되네요.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연결고리고요. 새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에세이입니다. 네, 음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나는 집 근처 학교 도서관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 이내 도서관에 가지 않고 자취방 책상에 앉아 공무원 인강을 틀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과 마스크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공부를 하리라 다짐을 하고 공무원 교재를 펴고 공부를 하였다. 나는 이번 8월에 졸업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 곳에도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 대학을 갓 입학했을 때 이맘때쯤은 어디라도 합격을 하고 하기 싫은 출근 모습을 상상하였으나 막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은 박살났고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시험에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준비하려는 것 같아 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는 곳 같은 취업 시장에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는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나를 더 조여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학교 도서관에는 시험 공부와 자격증 준비를 하는 후배님들과 나보다 더 오래 취업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선배님들이 모여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도서관을 벗어나지 못해 도서관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든다. 복도에는 여기저기서 취업 걱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도서관에는 이용 가능한 좌석 수가 줄었다. 그래서 자리를 잡으려면 더 일찍 나와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도서관 자리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학교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대부분이 노트북을 사용하므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감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사람들도 많았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알바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떨어졌다는 사람들의 글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 포기하였다. 대신에 나는 나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순히 취업만 어렵게 된 것이 아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대부분 경쟁이 치열해졌다. 설마 코로나19가 오래 가겠어? 라고 생각하였으나 1년 넘게 지속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저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 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도문처럼 되뇌인다. 우울증에 빠진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울증에 빠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무기력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고 눈앞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결국 이것은 또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나의 힘으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 밖에 나가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결국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된다. 내일도 아마 도서관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연결고리라는 마지막 에세이였습니다. 네, 닉네임 새님이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5편의 이야기를 쭉 저의 목소리로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5편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작가님. 저요? 네, 네. 네, 5편의 이야기 속에서 좀 네.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네요. 일단 에세이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구나.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년 문제를 넘어서 좀 한국 사회가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시아나 항공사의 하청 회사가 있어요. 아시아나 KO라고 하는 곳인데 그분들은 아시아나 비행기를 청소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해고가 돼서 농성을 하시기도 하고 다시 복직을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청년의 노동이 처한 현실 혹은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크게 늘지도 않았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정체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고용률이 엄청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 혹은 실업률이 그대로라는 건 빈번하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이 는다거나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곳인지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발견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오늘 이 자리 혹은 이 행사에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관계자들 또 시에서도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혹은 이런 청년 센터의 차원에서 혹은 시의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이 행사 이후에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부산은 관광업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할 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혹은 자영업, 창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노동 더 안전하게 혹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노동을 고민한다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예를 간단하게 들면 제가 10년 전에는 청년 정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청년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서울시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 단체들, 그다음에 집에 대해서 주거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들, 부채와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들의 정책을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꾸준히 말을 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편이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환경도 좋고 뷰도 좋은 곳에서 청년들이 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후에 같이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작게는 부산의 시의원들 중에 청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 것부터 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 활동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혹은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 가운데 좀 변화의 움직임이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를 잘 나눴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 위에서 또 어떤 정책 위에서 다음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시 반이 되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땡땡땡, 그게 저희가 오늘 요청을 드렸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의원 중에서 어떤 청년이 있느냐, 또 시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행사장에 또 2분의 의원님이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럼에도 땡땡땡, 네, 여러분들에게도 마이크를 좀 넘길 텐데 이번에는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땡땡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언어는 네, 최대한 많이 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부산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도영애 의원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네, 아까 저희가 또 정책과 제도로 이런 이야기의 장 이런 걸 좀 어떻게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것 말고 그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럼에도 우리는 땡땡땡, 네, 여기 세 자리 이 세 글자에 들어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그 청년과 노동을 맡고 있고 청년 그 정책과 노동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얘기 잘 듣고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제가 졸업한 게 언제냐 그러면은 제가 90학번이에요. 대학 90학번인데 한 해 휴학을 하고 98년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있죠. IMF. 제가 97년 11월달 IMF 터지고 98년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부산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앞선 동기들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갈 데가 많았었는데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저도 시작을 비정규직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직업 상담원직이라고 있는데 그때는 그 계약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생겨서 직업 상담원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어쩌다가 또 다른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여기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거도 많이 떨어져 보고 선거도 많이 떨어져 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항상 보면은 느끼는 것들이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또 기회들이 항상 또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항상 깜깜한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게 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아이고 이번에만 안 되면 또 다 잘하면 되겠지.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준비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힘들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같은 세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라떼는 못 되는데 이런 게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뭐 저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과 노동의 문제 자체를 좀 고민하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임기 한 1년 남았는데 열심히 여기 있는 청년들하고 노동의 문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은 5편 에세이와 두 분의 청년만 모시고 좀 진행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의 장이 좀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 정책과 혹은 일반의 형태로 지지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작가님께서 청년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 자리에 강희은 네, 부산 중구의 의원님도 계셔서 네, 나중에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우리는 땡땡땡 여기 들어갈 언어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는 함께한 청년들을 위한 자리이니까요.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댓글에 많이 네. 남겨주셨어요. 읽어 네, 그럼에도 우리는 my way. 네, 우리의 길을 간다.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댓글인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퉁탕퉁탕 뚫고 나아간다. 네, 좀 멋있지 않아요? 퉁탕퉁탕. 네. 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2분도 긴장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잘 해주셨고 좀 몇 개 골라 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지훈님.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럼에도 우리는 아름답다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씨앗이자 꽃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희님께서도.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다가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더 많은 글들이 있는데 오늘 다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언어를 최대한 여기 있는 분들과 잘 공유해서 어떻게 또 전달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우리는 땡땡땡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여기 계시는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훈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는 땡땡땡 어떤 게 좀 들어갈지요? 네, 앞서 답이 비슷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랑 매서운 취업 환경에 우리는 각자 섬처럼 떨어져 있는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희님도 네, 예,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쫓아가야 할까로 하고 싶습니다. 아까는 할까? 네 물음표? 꿈을 물음표인가요? 쫓는 인정이었는데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변화인가요? 저는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장인데 뭔가 제가 점을 찍어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 꿈을 쫓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거는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물음표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것처럼 이 자리를 최대한 좀 길게 이어가면서 네, 참여해주지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해주신 두 분의 청년과 또 멀리서 와주신 천주희 작가님이셨고요. 또 저 끝내기 전에 저도 알겠습니다.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우리는 준비해 왔거든요. 어떤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왔냐면요. 그럼에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나 관계나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해쳐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잘 지켜서 존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존엄한 어른으로 이미 잘 성장해서 잘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한테 다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시 반부터 시작했던 노동 난장이었는데 지금 5시 반이 넘었거든요. 긴 시간 자리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사진을 좀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 좀 다 앞으로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좀 사진을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 여기 의자랑 책상도 좀 같이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앉아 계셔 주셨으니까 좀 다 이렇게 일어나 주셔서 앞으로 다 나와서 함께 저희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계신 스태프분들은 저희 좀 사진 같이 촬영하실 수 있게 안내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찍으셔도 좋으니까요. 네, 저희 오늘 발제해 주셨던 분들도 이쪽 앞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쑥스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좀 다 나와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했다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방 잠시 내려놓고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방 잠시 내려놓고 나와주셔도 될 것 같고, 네, 혹시 앞줄에 계신 분들 괜찮으시면 잠깐 무릎을 이렇게 조금만 낮춰도 될까요? 네, 좀 낮추고, 네, 그리고 저희